싸우는 심리학 제4부 병든 사이와 정신건강. 오늘날의 인류는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한 채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사랑의 끊임없는 실패이다. 프롬은 인류를 향해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거의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 현대인은 자신이 사랑에 지독하게 굶주려 있고 그것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공, 위신, 돈, 권력 등이 아닌 사랑에다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1. 현대인의 정신건강. 병든 사회가 병든 인간을 낳는다.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는 어떤 사회가 사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가 또는 악화시키는가를 기준으로 가를 수 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사회를 구분하려고 시도했던 이는 아마도 프롬일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본성을 무참히 유린함으로써 사람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므로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라고 규정했다. 우리의 사회체제, 즉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낳은 성격과 특성은 병적이어서 결국은 병든 인간, 나아가서는 병든 사회를 낳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병적인 동기와 감정, 왜곡된 지식을 갖도록 강요한다. 그 결과 사람들 속에는 권위주의적, 대세 추종적, 쾌락 지향적, 시장 지향적 성격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성격 혹은 심리는 하나같이 병적이다. 프롬의 말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병적인 사회라면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신건강은 호전될 수 없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현대인은 어떤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정상과 비정상. 정상인, 정신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과 비정상인,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아마 심리학자 중 절대 다수는 신경증적인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 관찰되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프롬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일 뿐이다. 즉 정상인도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주 심한 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심리학자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을 과연 사회에 대한 적응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암묵적으로 비정상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프롬은 그런 견해에 강력히 반대한다. 프롬은 인간 중심적인 건강의 개념과 사회적 적응 문제에서의 건강 개념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병든 사회에서 훌륭히 적응해 갈 수 있는 인간은 인간적인 의미로 볼 때 확실히 환자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나 극우 보수적인 현재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병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병적인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야 정상인이다. 아니, 병적인 사회를 변혁하려고 노력해야 정상인이다. 반면에 비정상인은 병적인 사회에 무난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를 변혁할 엄두를 못 내거나 오히려 지키려 한다. 이것은 결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내 심리학자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에 대한 적응을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프롬은 대개 중산층 이상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설사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사회 변혁이 필요함을 알고 있더라도 밥벌이에만 급급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병든 사회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의학자들은 그들의 사회 구조를 확실하게 긍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은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한다. 정상과 비정상은 사회에 대한 적응은 물론이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외눈박이가 다수라고 해서 외눈박이가 정상은 아니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다수라고 해서 전염병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다수는 정상, 소수는 비정상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악을 공유한다고 하여 이 악이 미덕이 될 수는 없고 모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 잘못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프롬은 정신의 건강이나 건전성은 특히 인간적인 열정이나 욕구의 충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사람의 본성적 동기가 원만히 충족되어야만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동기가 충족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좌절되면 몸에 병이 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기가 실현되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반면 그것이 좌절되면 정신이 병든다. 동기론자들은 누구나 다 동기의 좌절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기본 원인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기인 성욕의 좌절을 신경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본 프로이트와는 달리 프롬이나 메슬로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동기의 좌절을 정신적인 병의 기본 원인으로 본다.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듯 정신적으로 불건전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정신적 욕구가 어떤 형태로든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물학적 동기의 실현이 정신 건강을 좌우한다면 밥을 굶는 일이 다반사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제일 나빠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유럽에서도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변형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과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정신장애의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 즉 가장 많이 자본주의화된 선진 자본주의 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나쁘다는 것은 정신건강이 생물학적 동기가 아닌 사회적 동기의 실현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적 동기의 실현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욕이나 탐욕 등은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정신건강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던가.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신건강은 자본주의에 의해 가공된 인위적 동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동기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프롬이 열정이나 욕구 앞에다 인간적인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는 이유다. 내가 아는 한 스피노자는 정신의 건강과 질환이 각각 올바른 삶과 그릇된 삶의 결과라고 주장한 최초의 근대 사상가이다. 스피노자의 견해로는 정신건강은 결국 올바른 삶의 결과이며 정신질환은 인간성의 요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징후이다. 실제로 탐욕과 야심 따위는 정신 이상의 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다.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동기들이 실현되면 정신건강은 호전되고 그것이 좌절되면 정신건강은 악화된다. 예를 들면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면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나 고독감 등으로 양심의 욕구가 좌절되면 죄책감이나 후회감 등으로 고통받고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건강이 악화된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동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면 슬픔이나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지만 그런 감정이 극심해져서 방어기제가 작동되면 병은 한층 더 심해진다. 고립감이 극심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대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강박적인 동기를 갖게 되면 정신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다. 프롬은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 등을 방어하려는 동기를 특히 문제시했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워낙 심각해서 사람들이 그런 감정들을 방어하는데 대부분의 심리적 에너지와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동기의 반복적인 좌절,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 등의 만성화 비대화,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려는 병적인 동기,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동기가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려는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감, 사람의 본성적 동기와 좌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프롬은 신경증적 행위와 합리적 행위 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의 경우 결과는 행위의 동기에 대응한다.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행동한다. 신경증적 노력에서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강박관념에 의해 행동한다. 그러한 노력에는 다만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 주어질 뿐이며 그 결과는 그가 원했던 것과 사실상 모순된다.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박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일시적이 아닌 해결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프롬은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려는 강박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므로 그것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동기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한 사회적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야만 정신 건강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혁명적 인간이 되는 길. 프롬은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 훌륭한 인격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질은 사랑의 능력, 이성의 능력, 그리고 생산적 활동의 능력이다. 프롬은 생산적이라는 개념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란 이성적 사고 능력에 있어서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 사랑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사람, 생산적 능력을 사용하여 세계를 변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국 인간 본성이 최대로 발현된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심리가 프롬이 생각하는 건강한 심리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은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독립성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의 전제인 것이다. 이제 완전히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 즉, 능동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곧게 서게 될 것이다. 그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 관계가 없이는 독립도 없다.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독립이란 고립일 뿐이다. 또한 독립이 없이는 관계도 없다.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맺는 관계란 의존적 관계일 뿐이다. 세계와의 건강한 관계가 없음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해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의 인간관계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품적 관계일 뿐이며 그의 사회와의 관계란 권력에 순종하면서 유행과 대세를 추종하는 병든 사회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관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는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 홀로 고립되어 있는 고립자이고 세계를 개조, 변혁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이며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자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세계에 단지 적응만 하면서 살아가는 동물과 차이가 없으며 완전한 사회적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는 반대로 독립적인 사람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들과 연대하고 단결하기 때문에 고립적이지 않고 이성의 능력으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계가 무엇인지 또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자신의 생산적 활동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세계를 변혁하면서 살아간다. 프롬은 이런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 혹은 완전한 사회적 존재의 심리를 혁명적 성격으로 명명했다. 어떤 이들은 혁명적 성격을 과격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온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분노 덩어리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혁명적 성격은 결코 반항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프롬은 반항자를 남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 분노로 인해 권위를 타도하려는 사람, 타도한 권위 대신에 자기 자신이 그 권위에 오르려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한마디로 반항자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혹은 사리사욕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혁명을 원한다면 그는 반항자이지만 민중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혁명을 원한다면 그는 혁명가다. 명예욕 같은 건강하지 않은 무의식적 동기 혹은 개인적 욕심을 위해 혁명을 외친다면 그는 반항자이지만 건강한 동기 혹은 민중의 행복을 위해 혁명의 깃발을 든다면 그는 혁명가다. 프롬은 진보운동에 끼어드는 반항자를 혁명을 말아먹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20세기의 정치생활은 자칭 혁명가로서 출발하면서 단지 기회주의적인 반항자에 지나지 않게 된 사람들의 도덕적인 무덤으로 가득 찬 하나의 공동묘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롬은 혁명적 성격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2. 인간성과 일체하된 사람이다. 즉 인간 본성을 자기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3.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4. 권력 앞에 용감하고 당당한 사람이다. 즉 권위주의적 성격과 반대되는 강자에게는 무한히 용감하고 약자에게는 무한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5. 아니오라고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무력하지 않은 불복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프롬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혁명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주장은 불건전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건전한 인간, 불완전한 세계에서도 충분히 발전된 인간성을 소지하고 있는 인간, 반수면 상태의 세계에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인간, 이러한 인간이야말로 혁명적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도 혁명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존재하며 민중 역시 근본적으로는 인간 본성을 지향하기 마련이므로 혁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롬은 심리학적 의미에서 혁명을 혁명적 성격의 소지자들과 혁명적 성격을 소지한 매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되는 정치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프롬은 무엇보다 심리학자가 혁명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학자에게는 인간 본성을 밝혀내고 옹호해야 할 학자적,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치료의 목적이 사람들을 혁명적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치료자부터 혁명적 인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애누리 없는 원칙적인 요구 때문에 지금까지 다수의 심리학자들이 프롬을 기피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심리학자들은 참된 의미에서 이 글에서 기술해온 것 같은 인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리학자들은 스스로 혁명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